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개인주의가 뭔가 어색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라는 것이 뭔가 비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항감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뭔가 공동체를 더 강조하고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막스주의로 대변되는 좌파 사상입니다. 오늘은 좌파 사상이 개인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면서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좌파 사상의 그 기원을 여러 가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과학 철학자 사상가였던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에서 사실 플라톤에서부터 좌익 사상의 그 근원을 전체주의의 근원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근대의 좌파 사상의 원조로 보는 데는 역시 장자크 루소입니다. 저는 장자크 루소가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읽히고 인기 있는 철학자, 서양 철학자가 있다면 루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의 교육대학에서 가장 많이 읽는 고전 책은 루소의 에밀이라고 또 그런 기사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사실 그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그다음에 이제 에밀의 어떤 교육론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참 익숙한 그런 사상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루소의 사상이 좌파 사상의 원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루소가 인기 있는 게 바로 그 좌파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뭔가 이렇게 공동체주의,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가 더 아름답고 좋고 인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공동체주의의 중심 철학자, 근대 공동체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루소의 사상이 친근하게 들리고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소도 이 개인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홉스나 로크, 그렇죠? 사회계약론을 썼던 토마스 홉스, 그다음에 시민정부론을 썼던 로크, 이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 원래 있는 존재들이고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낸다. 따라서 국가라는 것은 개인들의 모든 권리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체제에 선거제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루소 역시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나 로크의 사회계약론 같이 역시 개인의 어떤 우선권, 개인 권리의 존중,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제목만 사회계약론이지 홉스나 로크의 사회계약론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실 뭐 홉스의 레바이아탄이나 로크의 시민정부론보다 훨씬 더 많이 읽히고 인기 있는 게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인데요. 그 사회계약론의 1장 1절 오프닝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Man is born free and everywhere he is in chains. 1762년 이렇게 나온 사회계약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도처에서 지금 사슬에 묶여 있다.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호흡스나 로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해서 정부를 만드는 순간 인간은 부자유스러워진다는 거죠. 루소의 주장은 부자유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홉스나 로크는 자유의 일부를 기권은 해야 되지만 포기는 하지만 그 대신 뭡니까? 더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더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잘 지켜주라고. 그래서 정부를 만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오히려 자연의 상태에서보다도 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제다라고 홉스나 로크가 얘기를 했다면 루소는 아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그 정부라는 것을 만들고 사회 계약을 하는 순간에 그 자유가 억압된다 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 주변에 말뚝을 박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내 거야 하고 말하고 그 말을 믿는 단순한 사람들을 찾은 자야말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시자다. 그때 누군가가 이 가짜 얘기 듣지 말아라. 지상의 모든 과실은 모두의 것이고 지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당신들은 끝장이다 라고 외치기만 했더라도 인류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 살인과 비극, 공포를 피할 수 있었을까? 뭡니까? 누가 사유재산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누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놈이 나와서 갑자기 여기다 말뚝을 박으면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못 사용해. 라고 말하는 순간, 즉 뭡니까?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사유재산제가 명확하게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사유재산을 처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 가짜 얘기 듣지 말아라. 지상의 모든 과실은 모두의 것이고 지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있는 순간 당신들은 다 끝장이다. 자유는 다 없어진다. 사슬에 묶이게 된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유재산을 딱 만들지만 못했더라도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 살인과 비극, 공포를 피할 수 있었을까? 즉 뭡니까? 바로 사유재산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갖 범죄와 전쟁, 살인과 비극, 공포가 횡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루소는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회계약론인데 홉스와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종교전쟁을 종식시키고 제발 이 전쟁 좀 이제 그만하고 가자. 강한 정부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평화를 지키고 법질서를 지키고 그러자고 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야만 된다고 주장했던 것에 비해서 루소는 이놈의 중앙정부라는 것이 나와서 그때부터 사유재산제를 지킨다 어쩐다 이 짓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범죄와 전쟁, 살인과 비극, 공포가 이루어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소는 사실은 반문명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죠. 문명이 참 좋다. 문명의 이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명이 가져다 주는 이 따뜻한 집, 겨울에는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하고 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이 문명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뭡니까? 와, 이 문명 때문에 이 사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간의 본성이, 착한 본성이, 순수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 말살이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도 끊고 뭐도 끊고 그러면서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어떤 데 가서 휴양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루소 쪽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이 문명이 가져다 주는 자유와 우리 지켜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는 게 이제 홉스나 로크 쪽이고요. 그게 우파고 지금 루소가 말하는 게 좌파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반문명적이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바로 루소의 외침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루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명이란 자신이 생산해내는 악을 치유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무의미한 경주다. Civilization is a hopeless race to discover remedies for the evils it produces.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사실은 약을 아무리 주려고 하더라도 문명의 병이라는 게 훨씬 더 심해서 사실은 무슨 약을 써도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문명주의,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책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치려고 한다. I hate books. They only teach us to talk about things we know nothing about. 대단한 반문명주의죠. 저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 사실 나치들이 크리스탈나흐트해갖고 그 엄청난 독일의 책들을 갖다가 다 불살려든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을 한다 그러면서 공자묘를 부수고 그러는 모든 문화재들을 훼손을 하고 문명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때까지 있었던 전통 문명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반문명주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루소의 사상이 그 모든 반문명주의의 원조입니다. 바로 이 루소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마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원하는 것이 뭐였는지, 그럼 마르크스가 그렇죠, 이제 자본주의가 나와서 자본주의가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할 거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나와서 그 사회주의가 끝까지 가면서 결국은 국가를 철폐하고 사유재산제를 완전히 철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공산사회로 갈 것이다. 이상사회를 갈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공산사회가 뭡니까? 그 공산사회는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시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원시사회, 즉 뭐예요? 사유재산이 나오기 전에 루소가 바로 말했던, 누가 와서 사유재산을 만들어서 여기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그때 그것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회, 사유재산이 없었던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사유재산이 있어서 다 땅을 나눠갖고 다 생산, 또 양식을, 도구를 다, 방식을 다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거를 생산을 해서, 그래서 공동의 부가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더 꼭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뭐예요? 필요한 만큼씩만 서로가 갖다 쓰는, 그래서 완전한 공정한 공산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꿈꾸던 원시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것이 루소가 꿈꾸던 사회였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근대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반대하는 모든 사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공동체 사회입니다. 마크스하고 아담 스미스를 보면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각자 개개인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가 각자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리 그게 대단한 정부라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따져서 그것이 가장 어떻게 잘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개인이 아무리 천재라고 그러고 아무리 대단한 정부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마치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모든 것을 조종을 하고 있듯이 아니면 그보다도 더 놀라운 풍요와 부, 여유가 잉여가 창출이 된다. 그게 너무 놀랍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담 스미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크스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런 개개인의 이해관계라는 건 없다.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실제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는 자기가 어떤 경제 계급에 태어났고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즉 개인의 이해라는 건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의 이해만 있을 뿐이고 개인이 자기가 내 이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뿐이다. 클래스 인트레스트를 반영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계급은 두 개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밖에 없죠. 유산계급하고 무산계급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산계급의 이해가 뭔지 유산계급의 이해가 뭔지 너무나 명확하고 스미스가 말하듯이 그렇게 복잡해갖고 무슨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리.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사실은 무산계급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유산계급 자체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부는 그 유산계급을 없애버리고 무산계급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될 때에 그런 순간에 결국은 그 정부마저도 사라지면서, 그렇죠? 국가마저도 사라지면서 완벽한 공동체 사회, 공산사회, 원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개인의 태동이라는 그런 틀에서 봤을 때 근대사회의 핵심은 개인이다, 개인. 그렇죠? 봉건사회의 철학, 종교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을 억압해야만 된 질서가 유지된다고,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근대사회는 바로 그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개성, 그 권리, 권익 이런 거를 극대화시키려는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사회다라고 했었는데 마크스는 다 필요 없다. 무슨 소리냐. 계급 이해밖에 없다. 두 이해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사실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투쟁의 역사다. 그러면서 다시 개인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을 계급이라는 공동체에다가 함몰시켜버리는 거죠. 또 개인은 없어집니다. 계급이 이해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계급의 이해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만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나온다면 사실은 거기는 개인의 창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개인이 하는 짓이 계급의 이해에 반한다라고 국가에서,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와 창의성과 창조력과 이 모든 개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계급의 이해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계급 이해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해와 개인의 권리를 말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상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마크스주의는 봉건제가 없어진 다음에 근대사회가 태동되면서 나오는 사상인데도 역시 또 전 근대사회가 갖고 있었던 뭔가 그 공동체, 개인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인류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그 감성, 그 사고방식, 그 본능에 충실해서 이번에는 다만 왕실이다, 귀족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이라는 공동체에다 개인을 함몰시키고 그 개인주의를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데서 말하는 그 개인을 다시 공동체, 계급이란 공동체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크스주의 사상이고 좌파 사상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대체 홉스와 로크 같은 사람의 사회계약론하고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게 다 근대 사상이고 이게 다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존중을 하고 중세 봉건에서 떼어져나면서 그러면서 그 인간이 모든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꾸려 나갈 수 있다. 미신을 다 버리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다. 그게 다 계몽주의인데 왜 도대체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가? 뭐가 이렇게 다른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 헷갈리는 것이 홉스, 로크, 루소 뭐 그냥 다 계몽주의 사상가, 사회계약론자 이렇게들 흔히들 배우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파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해를 명확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몽주의 자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이제 볼테르, 몽테스키에서 해서 루소까지 가는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계몽주의입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미신이고 우리가 근대사회로 나가려고 그러면 인간의 이성만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볼테르나 루소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문명 자체를 거부하면서 나가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흉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아담 퍼거슨이라는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주로 에딘버러, 글래스고 대학 이런 데서 활동한 유명한 사상가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사회를 갖다가 문명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서로가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고 국부는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책은 Wealth of Nations, 국부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따지는 거지 프랑스에서 같이 문명 자체를 썩어빠진 봉건 문명을 말소해버리고 새로운 문명 같지 않은 자연의 생태와 닮은 문명을 만들겠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이 루소적인, 마크스적인, 이 좌파적인, 반문명적인 인간의 문명, 특히 자본주의 산업 문명 같은 이 문명은 정말로 나쁜 거다라는 그 믿음,
그 핵심적인 논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학을 발명한 시그문드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작품의 책의 제목이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문명과 문명의 불만. 문명은 불만이에요. 해피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모든 정신병, 뉴로시스, 모든 정신병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자기의 욕구와 모든 것을 마음껏 발산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이 문명이라는 거를 집어넣어갖고 거기에 삼강오륜 10계명 해갖고 온갖 타부를 만들어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서 그 타부 속에 갇히면서 인간이 그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이 문명 사회 자체가, 근대 문명 사회가 정신병을 양산해낸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치유해 주는 것, 그게 정신분석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막스주의가 레닌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레닌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모택동까지 이어지면서 나오는 거지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혁명이라는 거는 한 번 딱 해서 1949년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정복을 해서 국민당을 쫓아내고, 그래서 딱 공산국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혁명이라는 건 그렇게 딱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뭡니까? Permanent Revolution. 항구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은 끊임없이 부르주아적인 생각을 하고 유산계급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끔 나름이 마련이다. 심지어는 공산당 최고위층에서도,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에서도 유속이, 등소평, 이 인간들 뭐예요? 자꾸 사유재산제, 시장, 뭐 이따위 소리들 자꾸 하고, 그러면 저 반동분자다. 한 번 혁명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방시켜서 시골에 보내서 노동시키면서 뭘 합니까? 정신 개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르주아틱한 유산계급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즉 혁명은 일상에서 계속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산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닌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하고 후계자 놓고 싸웠던 그 유명한 레온 트로츠키, 사실 이론가로서는 당대 막스주의 최고, 소련 막스주의 최고의 이론가였던 트로츠키의 책도 제목이 뭡니까? The Permanent Revolution, 항구적인 혁명. 이 정신이 지금 어디로 이어졌느냐? 사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풍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랑스 사회주의, 공산당 다 있었고, 이탈리아 공산당 다 있었습니다. 스페인 어디나 공산당 다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간신히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정당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결국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끝까지 자본주의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식 사회주의가 살아남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틀 내에서 우리가 분배의 정당 공정성만 더 기하는 역할만 하면서 체제 자체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 혁명론은 포기를 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서 분배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만은, 그것만으로 타협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와의 투쟁을 포기 안 한 그때에 지금 살아남은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타협을 하지만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고
이 자본주의 문명 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없애야 된다. 왜? 이 자체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환경주의입니다. 유럽의 모든 마르크시스트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산업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타협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주의 같이, 스웨덴의 사회주의 같이, 뭐 유럽의 각국의 사회주의자들 같이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싸워야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환경운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환경운동이야말로 이 지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거, 아예 이제는 특정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이 지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산업사회죠. 산업사회가 끊임없이 뭐 석유를 태우고 석탄을 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온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거를 전부 다 아예 인류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인류 자체의 종말을 가져오려고 한다라는 글로 발전하는 것이 그게 환경론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의 그린, 그렇죠? 녹색 정당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좌파 정당이었던 사람들이 다 좌파 정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어느 사회에서나 환경론자들은 좌파 사상가들이 환경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주의요. 이 환경주의가 이 루소의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고 인간의 본 모습에 부합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꼭 좌파 사상가들의 어떤 사상적인 이론적인 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상은 너무나 깊게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할리우드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1960년대인가 그런 그 우리나라의 야생의 엘리자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영어 제목이 Born Free입니다. 여러분, Born Free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루소가 사회계약론 맨 첫 장 첫 줄에서 뭡니까? Man is born free, but is everywhere in chain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매여 신음하고 있다라는 그 제목을 그대로 지금 Born Free라는 영화에서 그 제목을 딴 거죠. 그리고 주제가 뭡니까? 엘자라는 야생 사자, 새끼가 어미를 잃고서 있는 거를 인간들이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우다가 역시 인간이 데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즉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인간이 데리고 와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는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던 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내주는 그 과정을 눈물겹게, 헤어지고 이제 어렸을 때 키울 때 귀여웠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그 눈물겨운 과정, 그런 것을 그린 것이 그 유명했던 야생의 엘자라는 Born Free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원저자는 루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대인가 90년대에 또 대히트를 쳤던 케빈 코스너 주연의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Dances with Wolves. 거기 그러니까 인디안을 학살하는 미국 군인으로서 케빈 코스너가 학살에 참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인디안들이야말로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있는 원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이 인디안들이야말로 진정한 루소가 말했던 noble savage, 존엄한 존귀한 야만인.
문명인이면 안 되죠. 문명인이면 나쁜 겁니다. 야만인이어야 되는데 숭고한 야만인이죠. 너무나 멋있는 야만인들 아닙니까? 백인들보다도 그 모든 법제도와 철학과 자연과학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걸 대표하는 이 미국 기병대 군인보다도 아무런 교육받지 않고, 대학 교육도 안 받고 아무런 교육받지 않은 그 인디안 추장들이, 그 인디안들의 그 지혜로움, 자연이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터득한 그 모든 자연스러움, 스스로 그러한 것이, 그게 진짜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로 돌아가는 거죠. 데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온 마지막 모히칸, Last of the Mohicans 같은, 백인 아이인데 어렸을 때 부모가 학살당하고 납치당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키워주는데 결국은 가서 뭡니까? 그 인디안들이 백인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같이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문명은 뭔가 잘못됐다. 문명은 굉장히 이기심만 조장하고 착취만 하게 하는 거고 사람들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그 사상이 바로 그러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의 본산, 이곳 핵심, 심장부인 미국, 그리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는 할리우드라는 데에서조차도 그 사상은 좌파 사상입니다.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 반문명론, 반자본주의 산업사회론이 할리우드 핵심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상의 절정을 이루는 영화가 그게 바로 아바타르입니다. 아바타르라는 영화는요, 저는 영화를 당연히 그냥 영화 자체로 즐겨야죠. 일단 너무 잘 만들고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참 재밌게 보고 여러 번 보고 그랬었지만 이 사상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이 사상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얘기가 뭡니까? 이 어떤 별에 아직도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늑대와의 춤을 해서 치면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아직도 그 광활한 미국 땅에서 살고 있을 때의 그 모습, 또는 야생의 엘리자에서는 그 야생의 동물들이 아프리카의 그 대평원들을 갖다 누비면서 마음껏 살고 있는 그런 사회듯이 이제 그런 별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별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지하 자원을 캐러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 기계들을 가지고 그 별을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이제 광물들을 채굴을 하고 이제 그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꼭 아메리칸 인디안 비슷하게 생긴, 그렇지만 인간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문명의 이기는 하나도 누리지 않고 기계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생명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를 인간이 이 산업 문명을 갖고서 채굴기 엄청난 채굴기를 갖고 들어가 갖고 결국은 그거를 채굴하겠다고 그걸 다 부수는, 다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자, 그러면 지금 늑대와의 춤을 해서는 케빈 코스너였는데, 이 케빈 코스너 역을 한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세계에 가서 하다가 그 세계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하는 게 그게 아바타르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예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구 문명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진짜 아메리칸 인디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바타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짜 그 아바타르 그 별에 있는 그 종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인간으로 도로 안 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모히칸에서 데니엘 데이 루이스가 늑대와의 춤을 해서 케빈 코스너가 나 서구 문명사회로 안 돌아갈 거야. 그 산업사에 썩어 빠진 거기를 왜 돌아가? 나 이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살 거야. 이 아름다운 원시 공동체에서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안 돌아가는 게, 즉 인간 자체를 거부합니다. 인간이 만든 산업 문명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자체를 거부합니다. 저는 아바타르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맞아. 이렇게 반문명주의로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근대 산업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 사회가 싫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명을 말소를 해버리고 인간이 진짜 아메리칸 인디안 같은 아바타르에 나오는 그 원시 사회의 그런 종으로 바뀌기 전에는 우리 지구는 끝난다. 인류 문명은 망한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 그게 좌파 사상이고 그 좌파 사상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것은 무슨 좌파 정당에서 뭐 분배 정의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아예 문명 자체, 이 근대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환경론자, 환경주의까지도 가는 거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그냥 특정 정당이나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서 뭐 좌파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할리우드나 이런 엄청난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대부분 사람 속에 우리도 모르는 은연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좌파 정당들은, 좌파 사상가들은 그거를 선별적으로 이용만, 자극만 하고 이용만 하면 될 정도로 사실은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근대인의 모습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사상적인 근원이 도대체 뭐고, 정확히 괜찮은 얘기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저게 뭐 공동체가 좋고 원시 공동체가 좋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나쁘지?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 그 실제적인 체제에 갖고 있는 체제적인 함의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런 얘기구나. 지금 사회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그게 가는 게 그쪽 방향으로 맞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분석하면서 얘기를 토론을 할 수 있고 논쟁을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사상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중세 봉건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흑사병과 종교전쟁과 백년전쟁과 이런 모든 것으로 신음하던 그게 중세사회였었고, 결국은 그 중세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세사회가 중시하던 명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이기심, 이기, 이해관계, 개인의 이해를 가족의 이해, 문중의 이해, 국가의 이해에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회계약론이 나왔고, 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고, 그래서 나온 사회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 이 부귀영화 번영이 나온 그러한 사회입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 대한 이 불편함, 우리가 참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만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잘 구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 대부분의 심정, 마음 가운데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나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저렇게 나서도 되나? 개인의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개성과 자기 이거를 저렇게 내서 항상 그런 놈은 저건 못난 놈이 정 맞는다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좀 죽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집안의 이름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맨 밑에 줄이 이제 전 세계 평균입니다. 196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부터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 소위 하키 스틱 그래프 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사실 자란 맨 끝부분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성장이죠. 대한민국은 중간에 있는 선입니다. 지난선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고소득 국가들, 그러니까 G7 같은 국가들이죠. 우리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곧 따라잡을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었느냐? 개인의 창의성이죠. 신분, 계급, 출신, 출세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장사를 하게 해주는 거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거고, 아무리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도 자기가 대학을 가갖고 뭘 하겠다면 하는 거고, 아무리 대단한 집안에서 또 대학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난 딴 거 하겠다고 창업하겠다고 그러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다 개개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면은 웬만하면 그게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돈도 빌려주고 계약도 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사회, 즉 개개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지켜지는 사회, 개인주의가 조장되고 개인주의가 흥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글쎄 우리가 너무 빨리 성공을 해서 너무 봉건 사회의 가치관을 극복할 틈도 없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몸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은 완전히 근대로 넘어와서 초근대로 가고 있는데 가치관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게 굉장히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충돌, 거기서 오는 모순, 거기서 오는 가장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져야 되고,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반감, 개인 특히 거기 밑에 깔려있는 개인주의에 대한 반감을 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좌파 사상이 태동 자체가 그랬던 거고, 루소에서부터 지금까지 환경론까지 내려오는 그 사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나와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을 끊임없이 또 표현하는 기제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좌파 사상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주의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살펴봤고, 오늘은 그 개인주의가 태동되는 데에 대한 반동으로 또 좌파 사상이 공동체주의, 계급주의, 환경주의 사상이 어떻게 태동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담론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지금 하는 토론이 우리 문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한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있고 이 사상적인 기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왜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건지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파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의 탄생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